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네. 지난 소식 뭐라 그러죠? 네, SF 게임이 단신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 어슐러 르긴이라는 아주 유명한 SF 작가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난 1월 22일에 향년 88세로 별세하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특히 공상님이 이분 정말 팬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말 상심이 크시겠어요. 저 계속 작품도 찾아보는 중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다음 작품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근까지도 작품 활동 왕성하게 하시던 분이라 가지고 네. 좀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혹시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간단히요. 네, 간단히요. 너무 어려운데. 좀 추천하는 작품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일단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해인 연대기라고 하는 세계관의 작품들이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해인이 뭔가요? 해인은 이거 길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다 그래요? 설명하려면 네. 아, 제가 또 나중에 어슐러 르긴을 소개하는 또 다음 주가 아니라 다 다음 주죠. 네, 다다음 주에 저희가 원래는 어슐러 르긴 특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래서 그때 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저는 이제 어둠의 왼손이라는 작품을 읽었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해인 연대기의 작품 중 하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성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여성은 어떨 것이고 남성은 어떨 것이고 이런 고정관념을 좀 비트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에 대한 고정된 이제 여성 남성이 없는 그런 행성에 주인공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겪는 모험에 대한 얘긴데 이런 식으로 그 성에 대한 그 사고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정말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시고 다들 그 세계관을 아주 웅장하면서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드시는 분이어서 그 작품들이 참 재밌기도 하고 읽어볼 만한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어슐러 르긴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인류학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작품이 서로 다른 문명이 충돌하는 과정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던 것 어둠의 같아요. 왼손도 네. 그렇고 어둠의 왼손은 이제 게세닌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그 종족이랑 인간이랑 이제 만나는 거를 다루는 거고 테라인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인간이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닌가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또 소개해드리자면 같은 세계관에서 이제 세상을 가리키는 마른 숲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세상을 가리키는 마른 숲이라는 게 이제 가르키는 게 아니고 가리키는 네. 거죠?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숲에서 사는 어떤 그 꿈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종족 등장을 하는데 그 종족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가리킬 때는 보통 땅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Earth라고 하면은 그 땅을 의미하는 거지 바다를 의미하거나 뭐 다른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땅짓자잖아요. 지구도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가리킬 때는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숲에서 생활하고 숲이 자신의 세계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리킬 때 숲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세계를 가리키는 말은 숲이 이제 소설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테라인이 이제 거긴 정확히는 지구인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외계 종족을 만나기 전에 지구에서 출발한 그 식민 지배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여기 인종들을 다 노예로 부리고 숲을 막 이제 개간하면서 벌어지는 충돌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문명의 충돌 같은 걸 이제 굉장하게 잘 그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과학 소설은 아니지만 그 어스시 연대기라는 작품도 있어요. 어스시 네, 연대기. 그것도 되게 유명하죠. 네, 이거는 6개의 그 작품으로 5개의 장편과 단편집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인류학적인 그런 작품인데, 요거는 판타지 소설이거든요. 또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어스시 연대기라고 하면 저는 그 개드전기가 아, 네. 생각나는데 그 왜 그 지브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아주 망한 애니메이션이죠. 근데 원작은 대단히 괜찮은 작품이라고 들어가지고 저도 그러면 저희 본편은 다다음 방송에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소식이었죠. 이것이 첫 번째 소식으로 저희가 5분을 썼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은 SF 작가 연대, 그 한국과학소설 작가 연대라고 저희가 저번에 김초엽 작가님 모셨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이 이 연대의 운영이사를 맡고 계시는데요. 연대에서 그 최근에 그 웹툰 작가들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연대하는 성명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명서의 일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우린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SF 작가뿐만 아니라 단체 내외의 인권 문제에 대해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최근 웹툰 업계에서 일어난 급작스런 사업 정리, 블랙리스트 작성,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 계약을 창작자의 인권 문제로 판단하여 항의에 나선 창작자들과 연대의 뜻을 밝힌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원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SF 작가연대가 상당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단체인데, 이런 좀 공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SF 단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코너들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방송을 구상을 할 때는 뭐 SF 신작들을 소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는 있고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SF 영화 신작이 나온다 그래서. 아, 그래요? 어떤 작품인가요? 그 월요일이 사라졌다인가? 그게 SF던가요? 배경 자체는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부모가 한 명의 아이만 키워야 되는 그런 세계를 그렸더라고요. 그쵸, 설정 자체는 SF긴 하네요. 근데 약간 예고편은 좀 액션 영화 같은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스토리 자체도 뭐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7명이 이제 한 쌍둥이여가지고. 그렇죠. 7명이 쌍둥이는 아닌데 그냥 그런가요? 형제인데 한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7명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각 요일에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밖에 나다닐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월요일 역할을 맡던 애가 없어져가지고 뭐 구하러 다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코너 진행을 해볼까요? 오늘 어떤 분을 소개하려고 하나요? 저희가 오늘은 테드 창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테드 창이라는 작품은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죠. 네, 그 뉴욕 태생이세요. 그래서 중국계긴 한데 뭐 중국어도 잘 못하시고 한자도 잘 모르신다고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름 자체는 이제 테드 창이어서 창이 이제 중국 성씨잖아요. 네. 같은 강씨라면서요. 맞아요. 제가 강씨인데 이 한자로는 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이제 중국어로 치앙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같은 성씨라 가지고 좀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작품을 나눠볼 텐데, 이번에 나눌 작품은 뭐죠?
그 전에 제가 그 테드창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설명을 할게요. 이분을 왜 저희가 선정을 했는지, 이분이 사실 장편이 하나도 없는 참 특이한 분이에요. 199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장편은 하나도 없고, 중편 아니면 단편만 있는데, 이 작품들을 내는 족족 상을 받으시는 SF계의 먼치킨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보기 드문 하드 SF를 쓰는 작가세요. 그래서 하드 SF가 무엇인지 좀 이따가 저희가 한 번 더 네. 훑어볼 텐데, 그래서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네뷸러상이라던가 뭐 일본의 성운상이라던가 이분이 또 뭐 일본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으시대요. 그래서 뭐 그런 많은 이제 SF 작품에 대한 상을 받으셨고 2009년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강연회를 위해서 내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연회 속기록은 안타깝게도 없는데 찾아보시면 좀 그 강연의 스케치를 다룬 기사들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분이 하드 SF를 잘 쓰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드 SF가 뭔가 뭐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 대강 저희가 느낌 있잖아요. 하드 SF는, 그렇죠. SF는 어떤 것일 것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뭐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드 SF에 대해서를 살펴보면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한국 SF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고장원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학 논문이 아니고 문학이기 때문에 뭐 과학기술적 내용이 양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과학기술적 사고가 작품의 중요한 골간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나 이 사회도 이 과학기술적 사고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로 이 과학기술적 사고가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 어떤 핵심을 이뤄야 된다. 이런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테드 창의 작품이 어떤 점에서 이제 하드 SF냐고 한다면 어떤 과학적 개념? 그 과학적 개념이 꼭 우리 세상의 과학적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세상과는 다른 과학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세상에서의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그런 원리가 그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 서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자체가 어떤 상당히 중요한 아주 커다란 경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하드 SF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테드 창이 참 멋진 작품들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테드 창을 다루자고 제가 이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런 하드 SF를 쓰면서도 이분의 작품들이 상당히 문장이 우아하다 그래야 되나? 좀 품격이 있고 문학적으로 좀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 안의 문과적 속성을 건드렸다고 해야 되나? 감성적인. 네. 저는 감성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름다우면서 또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충만한 그런 좀 풍부한 그런 소설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게 정말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원래 테드 창의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그 소설집이 오랫동안 저희 최애 뭐랄까 네.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책 하나만 추천해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라고 할 만큼 정말 감동을 받았던 책인데 그래서 이 책,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을 번역한 김상훈이라는 분도 그 역자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한 권의 SF를 추천해야 된다면 이 책을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균형 잡힌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동감을 하고요. 그 유일한 단점은 그 작품의 핵심을 깨뜨리는 이제 과학적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작품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허들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정확히 뭐 우리가 뭐 수식을 이해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감을 잡는다 그래야 되나? 좀 대충 이해를 해도 뭔가 감이 와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이 소설을 썼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로 그 첨단의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느낄 법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경이감 같은 거를 좀 감적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테드 창의 작품들을 추천을. 공상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저도 이 책을 이제 당신 인생 이야기로 처음 접했는데 저도 느낀 게 굉장히 문장 같은 게 이제 수려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좀 읽어드릴까요? 뭐를? 읽어주실 문장이 있나요? 네. 읽다가 굉장히 읽을 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희열을 느꼈다 그래야 되나? 소름. 네, 뭐 그런 이런 장면이 건가요? 있었는데 네. 이제 바빌론의 탑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네, 잠시 소개드리자면 이분 작품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작품 활동 기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주요한 저작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라는 중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거의 다예요. 우리나라에 출판된 이제 테드 창의 저서로는. 그래서 다른 이제 좀 더 최근 작품들은 뭐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공상님 읽어주시죠. 네. 힐라룸은 어린애처럼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발 아래로 몇천 큐빗이나 되는 절벽 가장자리에 앉을 생각은 도저히 나지 않았다. 그래서 엎드린 채 가장자리 너머로 고개만 빼꼼히 내밀었다. 난니도 엎드렸다. 함께 엎드렸다.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할 때 탑 옆쪽을 내려다보게나 힐라룸은 아래쪽을 흘끗 보고는 재빨리 지평선으로 시선을 돌렸다. 해가 지는 광경이 여기선 달라지나 보지? 생각해보게. 해가 서쪽 산마루 뒤로 넘어갈 때면 시나르 평원은 어두워져. 하지만 우리는 산마루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니 여전히 해를 볼 수 있지. 탑에 있는 우리가 밤을 보려면 해가 서산 너머로 더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야. 말뜻을 이해한 힐라룸은 아연실색했다. 산마루가 그림자를 떨어뜨리면 밤이 된다는 소리로군. 지상에서는 여기서보다 더 빨리 밤이 온다는 뜻이야. 쿠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탑을 올라오는 광경을 볼 수 있어.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야. 쿠다는 붉고 둥근 태양을 잠시 바라보고 있다가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손으로 가리켰다. 지금이야. 힐라룸과 난니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기둥의 발치에 위치한 조그만 바빌론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순간 어둠이 위를 향해 펼쳐지는 천개처럼 탑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힐라룸이 시각을 잴 수 있을 정도로 느렸지만 접근해옴에 따라 점점 빨라지더니 급기야 눈 깜짝할 새에 그가 있는 곳에 도달했다. 다음 순간 그들은 방명 속에 있었다. 힐라룸은 몸을 굴려 위를 쳐다보았고 어둠이 빠르게 탑의 남은 부분을 올라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태양이 까마득하게 먼 곳에 있는 세상의 가장자리 아래로 넘어가면서 하늘은 조금씩 어두워졌다. 괜찮은 구경거리였지 안 그런가? 쿠다가 물었다. 힐라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밤의 정체를 깨달았던 것이다. 밤이란 하늘을 향해 들이우는 대지의 그림자였다. 네, 그것까지입니다. 저는 이게 밤이란 하늘 향해 들이우는 대지의 그림자였다. 예, 정말 멋있네요. 읽으면서 또 번역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그 천개, 뭐 방명 이런 단어를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만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이제 영어에서 이제 대응되는 단어를 이제 갖다 쓴 걸 텐데 그런 면에서 정말 어휘 같은 것도 정말 맞아요. 이 굉장히- 번역 하시는 분도 이제 김상훈 씨가 SF 작품을 많이 번역하신 분인데 정말 번역을 잘 하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이제 그 이따가 소개할 작품 그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도 정말로 그 어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기도 하고 감동을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많이 감동하면서 봤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그려지는 게 네. 정말 잘 썼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1화 그 테드창 특집의 1부에서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의 표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과 그 단편을 모티브로 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작년에 아마 개봉을 했었죠. 콘택트라는 영화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한국어로는 제가 알기로는 요 단편 집의 제목은 Stories of Your Life이고 아닙니다. 그 Stories of Your Life and Others예요. 예. Your Life 그래서 and Others. 그 굳이 번역하자면 당신들 인생의 네. 이야기라고는 할까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이야기는 Story of Your Life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신과 내가 사실은 그 한 명과 여러 명 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 내 인생의 이야기는 저한테 책을 잠시 주시겠어요? 제 것도 주세요. 저도 하나 있었군요. 그게 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게 제 책. 알겠습니다. 사실 상관없지만. 네, 지금 저희가 각자의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작품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외계인을 만나는 작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퍼스트 컨택트라고 네. 부르는데, 그러니까 외계인 그 어떤 인류가 아닌 외계의 지적 생명체와 처음 접촉하는 것을 퍼스트 컨택트라고 하는데 이런 순간들을 다룬 SF 작품들이 정말 많죠. 뭐 예를 들면 옛날 영화 컨택트, 그 칼 세이건의 컨택트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 컨택트도 사실은 결국엔 이제 외계인을 만나는 얘기고, 뭐 그 2009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도 외계인을 만나게 되고, 뭐 E.T.도 그렇고 뭐 하여튼 많죠. 네,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특히 그 주인공이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그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딱히 공격을 하진 않고 어쨌든 그 지구에 방문을 방문하죠. 했는데, 그 이 외계인들이 하는 말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군대에서 이 주인공인 언어학자를 여성인데 이 언어학자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인 물리학자와 함께 이 그 외계인이 왜 지구에 왔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내려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왜 굳이 남성이고 여성인 거를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는 그 이 딸을 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소설 자체가 그러니까 딸한테 들려주는 그렇죠. 네. 딸한테 들려주는 얘기인데 일단 이거를 혹시 안 읽으셨으면은 일단 읽으시고 방송을 들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읽으셨다고 보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껏 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외계인들은 음성 언어랑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 글자 그러니까 쓰는 언어랑 문자, 네, 문자랑 딱히 그러니까 큰 연관이 없죠. 문자 언어가 그 발음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한자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표의 문자. 네, 표의 문자죠. 네. 근데 한자도 사실은 발음이랑 연관이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한자는 이 발음으로 읽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외계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 글자 따로 그다음에 그 말하는 언어 따로인데 이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것이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커다란 문단을 형성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뭔가 쓰는데 네. 이게 순차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 딱 획을 긋는데 그 획이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그 아우르는 그런 획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일단 쓸 때 그 문장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있어야 이 획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주인공이. 저는 약간 도장 찍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아, 그쵸. 네. 좀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인과적으로 이제 그 세상을 해석을 하는데 이 외계인들은 그 동시적으로 어떤 또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제 주인공들이 해석을 하게 돼요. 그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참 좀 절묘한데 페르마의 최소 경로 뭐 그 정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 공기에서 물을 통과할 때 굴절을 하잖아요. 뭐 이건 저희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이렇게 꺾일 때 이게 그 알고 보면 그 빛이 어떤 물속의 어떤 지점으로 가는 것이 최소 경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에서는 그 빛이 더 빨리 통과하고 물에서는 더 늦게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 꺾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 공기 밖의 A 지점에서 물 안의 B 지점으로 가는 가장 최소한의 경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 원리라는 게 사실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빛이 어디가 최소 경로인지 생각을 하고 가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그 언어학자가 얘기를 해요. 이건 다른 물리적 그 원리랑 좀 달라 보이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가 바로 그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외계인들이 다른 물리 법칙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 법칙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힌트를 얻은 게 그러면 외계인들도 뭔가 이 목적을 미리 알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 진행하는 식으로 어떤 사고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그렇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고 그래서 이 주인공도 이 외계인이 헵터포드라고 네. 7개의 그 발을 가진 그런 외계인인데 이 헵터포드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알게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중간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그 딸에게 얘기를 하는데 딸의 이야기가 겹쳐지죠. 네, 겹쳐지는데 번갈아서 이게 다 나오죠. 네. 미래형이에요. 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보자.
맨 처음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아버지가 지금 내게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해.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에 새겨두려고 하고 있지. 등등등등. 그리고 읽고 네 아빠는 이렇게 말해. 아이를 가지고 싶어? 그래서 이 순간이 이 딸이 태어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예를 들면 또 딸이 죽는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딸의 죽음까지를 또 본 거죠. 아, 딸이 죽던가요? 네, 딸이 죽어요. 25살에 그 산에서 산악 등반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영화랑 좀 다르죠? 맞아요. 영화를 나중에 봐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가 16살인 여름의 어느 날을 기억해. 이번에 데이트 상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네가 아닌 나야. 물론 너도 내 데이트 상대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면서. 너는 네 친구 록시라는 엉뚱한 이름의 금발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키득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너의 어떤 때를 기억해 라고 하면서 실제로 서술하는 건 다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그냥 좀 약간 문학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미래의 일인데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단편이니까 금방 읽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얘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만약 헵타포드가 미래의 일을 모두 알고 있다면 도대체 헵타포드는 왜 말을 하는 것일까? 라는 얘기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 음성 언어를 써서 굳이 말을 하는 거지? 서로 다 알고 있으면? 뭐 그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사실 미래를 알고 있고 그 미래를 수행하는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수행적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세월의 책이라는 앞으로 일을 모두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책을 우리가 보고 읽는 순간 내가 이 책이랑 다르게 행동을 해버리면 이 네. 모순이 생기잖아요.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 이 책이 가짜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로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다 결정돼 있고 우리가 다 그걸 알고 있다면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헵타포드는 사실은 헵타포드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무언가를 최소화시키는 행동이잖아요. 최소화 또는 최대화시키는 네, 거. 어떤 원인을 갖거나 어떤 의도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그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리 법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소설상에서도 왜 헵타포드가 이 지구에 오는지가 안 드러나죠. 그냥 왔어야 하기 때문에 오는 걸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주인공도 이 딸이 죽는다는 미래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딸을 낳는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떤 미래를 알므로써 그 미래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약간 네. 상황적인 거죠. 그런 상황적인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다룬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뭐 같은 류 이야기도 뭐 크게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뭐 크게 보면요. 네. 영화 중에 그
시간 여행 그 뭐죠? 시간 여행이 나비 효과? 아니요. 시간 요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타임 패러독스요? 아 타임 패러독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타임 패러독스도 뭐 결국 그렇게 네. 되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제 눈에 지금 에스카플로네라는 애니메이션이 보이는데 저희 그 녹음하는 곳에 이제 에스카플로네라는 작품이 DVD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보면은 운명 개변기라는 거를 만드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운명을 내가 바꿔보겠다라면서 그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류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자유의지라는 것과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건 도대체 어떤 쪽일까?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거를 좀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상상하거든요.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뭔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지를 만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뭐 어떤 제가 뭐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상황적인 것이 있고 내가 사실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최소화하거나 예를 들어 제 행복이나 뭐 쾌락 같은 걸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건 사실 불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래서 약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을 누가 정해준 거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나는 이런 인생을 정한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정한 걸까? 이 책도 읽으면서 그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되게 결정론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네요. 어떤 그 물리학적이거나 어떤 그 신학적인 운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운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사는 게 좀 재미없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그냥 오히려 더 놓고 살아요. 오히려 더 약간 관조적이어가지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공사님 평소에 보면 정말로 걱정이 없으시거든요. 네. 별대로 돼야지 좀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렇다고 막 인생이 막 가지도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관이라고 해야 되나? 가치관 네.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러네요. 토끼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네. 저는 글쎄요. 저는 사실 뭐 운명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상관이 없다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운명이 있다 한들 내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 운명이 뭔지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안다면요.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네,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안다면 뭐 그때 근데 안다면 글쎄요.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안다는 것 자체도 운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조차도 운명으로 지어져 있는 그렇겠죠. 뭐 알게 됐다.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뭐 제 운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쪽이 더 뭐 인생을 재밌게 사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공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그런 자유의지를 너무 긍정하는 것이 좀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나는
어쨌든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한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뭐 내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생각해보면 좀 절반인 것 같네요. 반반인 것 같네요. 좀 내가 이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가 반이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뭐 바뀌지 아주 않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내가 선택할 때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좀 반이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아, 비슷한 걸 다룬 태세창의 단편 소설이 또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소설도 뭐 이런 네, 내용이 운명에 있군요. 대한 건데 그 연금술사의 문이라고 이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순간의 문이라고 불리고 하나는 세월의 문이라고 불리는데 두 개의 시차가 20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순간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세월의 문으로 20년 후에 나오고 세월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순간의 문으로 20년 전으로 나와요. 호호.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과거와 미래는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미래로 가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과거로 가서 과거에 자신이 만났을 어떤 사람의 배역을 연기해서 자신의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향을 받은 거지만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인 척을 해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의 자신은 그 영향을 받은 자신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뭐하러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건가? 만약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제 삶에서 중요한 뭔가를 이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하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핫산. 네, 핫산. 미래가 핫산. 네, 하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미래로 가서 그 자기의 늙은 자신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를 파봐라 해서 거기를 파봤더니 금은보화가 든 보석천사를 발견해가지고 부자가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금은보화가 든 보석천사는 그 도적들이 넣어놓은 거였고, 그래서 도적들이 핫산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핫산의 아내, 미래의 아내가 이제 젊은 핫산은 자기 아내가 누가 될지 모르고 미래의 아내가 이제 그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핫산을 구해줘요. 그런데 미래의 핫산은 몰라요. 그걸 네. 비밀로 해요. 네. 영원히. 그래 어떻게 보면은 과거는 정해져 있었지만 영향을 준 거죠. 과거로 가서 자신의 그 미래의 핫산을 살린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와 미래는 둘 다 고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세월의 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네. 그렇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헷갈리네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가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과거로 돌아갔는데 실패해요. 이거 좀 다 스포일러 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내를 간호했던 어떤 꼬마 여자아이를 만나서 꼬마 여자아이가 자기한테 아내가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남겨달라고 했어요. 당신과 있을 때 모든 순간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내가 죽은 뒤로 평생 마음에 이렇게 짐을 안고 살다가 과거로 돌아와서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마음의 짐이 다 풀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로 와서 또 자기가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과거와 미래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어떤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변화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현재 내가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실제로 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뭐 시간 여행 자체가 아직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그 보통 우리가 시간 여행 얘기할 때 평행 우주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서 영향을 줘봤자 그 미래의 나에게 지금 나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고 그 영향을 받은 이제 새로운 버전의 내가 탄생하는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소설은 그렇지는 않네요. 여기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 여긴 좀 신학적인데 그러니까 그 알라가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미래로 가서 제 자신을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주식을 사라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알라가 저를 위해 준비해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알라가 준비한 연극의 배우이면서 동시에 관객이고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호호. 읽어보시면은 근데 굉장히 잘 썼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상훈 그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네요. 네. 이건 이제 오늘 읽었거든요. 제가 오늘 어. 부랴부랴 읽었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이 소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작가 노트에 있는 이분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그 테드 창이 말하기를 이 이야기의 주제를 단적으로 요약한 글은 커트 보니것의 소설 제5 도살장의 출간 25주년 기념판 저자 서문에 나오는 구절을 들 수 있다. 아주 스페시픽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커트 보니것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드 창이 인용을 했지만 커트 보니것이 이제 그 저자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내심을 가지도록 제군의 미래는 제군을 잘 알고 있으며 제군이 어떤 인간이든 간에 사랑해주는 개처럼 제군의 발치로 달려와 드러놓을 것이므로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결정론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설을 보고 콘택트라는 영화를 봤죠. 그래서 네. 드니 빌레브 감독 저희가 그 1화에서 다뤘던 그 블레이드 러너 2046의 감독이기도 했던 드니 빌레브 감독이 그 블레이드 러너 직전에 감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콘택트라는 제목이 사실 옛날에 나왔던 그 칼 세이건 소설 원작의 컨택트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컨택트였고 사실 영어 원제는 어라이벌이에요. 그 도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 어라이벌이 사실 보통 도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도달이라는 의미가 잘 안 통하는지 찾아보니까 뭐 우리나라만 다른 제목을 쓴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일본은 메시지 중국은 강림 이런 강림 네. 이런 제목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컨택트라고 개봉을 했으니까 컨택트라는 영화를 저희가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공사님?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은 뒤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스포일러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말을 좀 알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뭐 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책하고 비교를 하라 그러면은 좀 더 책이 좀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한데 이게 참 그 모순적인 게 저는 책을 먼저 읽던 간에 영화를 먼저 읽던 간에 그 다음 보는 거를 재미없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봤더라도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안 본 눈 삽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보고 영화를 봤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영화를 안 보고 이제 책을 봐도 엄청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책을 본다면 좀 책의 감동이 좀
덜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영화 자체로서는 참 괜찮은데 책에는 자꾸 비교가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화가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그랬지만 상당히 그 미술적, 그 다음에 음향적으로 아주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로 영화관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뭐 어떤 근데 스크린이 지금 있는 상영을 그렇죠. 상영 안 하지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좀 이게 큰 15년도 스크린에서. 영화인가요? 맞나요? 16년도 영화인가 그럴걸요? 네. 17년도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정말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좀 큰 화면에서 깜깜하게 하고 소리를 빠방하게 하고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 외계인과 조우하는 그 장면이라던가 이 장면의 어떤 웅장함과 압박감과 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참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 감동적이었고 저는 보면서 좀 영화만의 즐거움이 있었던 거는 그 글자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굉장히 요 소설을 보면서는 잘 안 와닿던 것이 이제 확 와닿고, 또 외계인의 모습도 굉장히 그 문어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상상했던 글자와 외계인의 생김새와 영화에서 표현된 게 되게 달랐어요. 영화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근데 사실 좀 일부러 다르게 한 것 같기도 해요. 좀 그런가요? 달라요. 네. 아예 묘사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책에서는 글씨가 원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약간 그 획이 이제 뭐 중간에도 있고, 그러니까 획이 여러 개 네. 겹쳐져 있는, 글자가 여러 개 겹쳐져 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영화에서는 어떤 다들 원형 이제 네.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어디에 얼룩이 좀 많이 가 있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랑 그 책이랑 좀 다른데 뭐 영화에서 그 글씨가 멋있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각적으로는 되게 멋있었고 당장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기에는 좀 참 디자인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그 글씨의 어떤 각 부분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 왜 타블렛을 이렇게 글씨에 네, 접해가지고 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좀 그랬어요. 아, 너무 그런가요? 쉽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현대 기술 역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 그게- 딥러닝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글자를 조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과 이게 소통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그거를 같아요. 책에서는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의 그런가요? 기술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외계인과 소통하는 게 좀 별거 아닌 게 된 것 같다. 뭐 이런 조금 불만이 있었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할 때 그 ET로서 비롯되는 그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좀 정말 맨들맨들하고 문어 같이 생겼을 거고 약간 흐느적거릴 거고,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화성에 대한 얘기가 좀 인기였을 때 화성인에 대한 이미지도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네. 화성인의 이미지가 약간 지금 컨택트에 나오는 외계인 이미지랑 비슷했어요. 되게 이렇게 긴 이렇게 팔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약간 그냥 동그랗고 문어처럼 생긴 그런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좀 전형적인 외계인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걸어 다닐 때는 네. 외계인 같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헤엄쳐 다닐 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저게 원래 저렇게 다니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오징어잖아. 뭐 네. 먹물 같은 걸 뽑는 것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징어였구나. 네. 그래서 책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7개의 막대 위에 원통이 올려져 있는 것 같다. 라고 저는 하길래 박테리오파지 같은 거 저도요.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무생물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로봇 같이.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연체동물스러운 약간 에일리언스러운 그런 전형적인 외계인이 나와서 그게 조금 불만이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불만 리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멋있는 영화긴 했습니다. 이게 영화의 장점은 그거죠. 이제 그 소설에서 네.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묘사가 생략된 부분까지도 영화에서는 꼼꼼히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상상력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외계인의 침공에 대비하는 그 근처에 세워진 베이스 캠프는 어떤 모습일 것이다. 어떤 분위기일 것이다. 네, 그 안의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다. 뭐 군인들이 팟캐스트를 보고 막 약간 그 전도돼가지고 막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그 방호복을 맞아요. 입고 이제 네. 들어가고 그것도 그다음에 굉장히 나와서 디테일했어요. 그쵸.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네. 그 생각만 해도. 근데 정말로 힘들어 보이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힘들게 묘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 지치고 되게 또 긴장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여줘가지고 그게 참 현실적이다? 라고 근데 생각해요. 저는 약간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주인공이 너무 무기력하게 표현된 것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약간 시작 부분에 너무 주인공이 무기력하고 약간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처음부터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배우가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정적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배우가 전반적으로 네. 어떤 큰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어떤 감정선을 잘 연기를 하는데 뭐 물론 감독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정적인 캐릭터 연기를 함으로써 좀 더 현실감을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이 정말로 찾아온다면 정말로 이런 일이 네. 있을 법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이제 캐릭터를 내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되게 조용해 보이면서도 사실 그 이 외계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집념이 굉장히 네, 집념이 그 조용히 드러나잖아요. 네. 그 행동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정적으로 캐릭터 표현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표정 변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내 보이면서도 이 캐릭터가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기를 하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에이미 애덤스라는 분이 이제 주인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또 뭐 영화에서 추가된 부분에 되게 좋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네. 걸 은유하기 위해서 중국 쪽의 진영에서 마작을 가지고 마작패를 가지고 이제 외계인이랑 그 소통을 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작이나 뭐 체스 같은 이런 게임으로 이제 소통을 할 때 이 위험성은 게임에서는 지는 게 있고 이기는 게 있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싸우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 외계인들이 이 말을 배우면서 그런 쪽으로만 사고가 이렇게 그 집중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뭐 이런 비유를 하면서 그 비유는 상당히 좀 적절했던 것 같고 그 스토리에도 네,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 중국 장군이랑 또 클라이맥스가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자기적이었어서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지만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자기적이었어요. 뭐 참신하긴 했지만 결말 자체는 근데 참신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약간 뭐랄까 갑자기 닥터우 드라마가 되는 느낌.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 원작에서는 좀 빈 공백으로 놓았던 부분들, 예를 들어 외계인의 외계인들이 의도. 왜 지구를 찾아왔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굳이 메꾸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오히려 아쉬웠달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은 대강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할까요? 1시간이나 떠들었네요. 네, 그랬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테르창의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좀 까먹고 있었는데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시거나 네. 감상을 들려주시거나 하실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소통 창구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공식 이메일은 survivalorsfkit@gmail.com 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네. 저희 페이지가 있죠.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제 서바이벌 SF 키트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소가 아마 facebook.com 하고 /하고 서바이벌 SF 키트를 넣으면 아마 될걸요. 아마도? 네, 아마도. 네. 아니 보통 검색해서 들어오시죠. 네, 검색. 네. 메일은 읽어드리자면은 survivalsfkit@gmail.co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로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로 남기셔도 되고요. 네, 유튜브 댓글이 저희한테 알림이 오나요, 근데? 네, 저희한테 그래요? 알림이 올 거예요. 네. 네. 어쨌든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들어주고 계시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호를 보내주세요. 매우 기쁩니다. 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골든 레코드라고 네. 인공위성에 넣어가지고 외계인들이 이걸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네. 보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어딘가에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생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기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빠이빠이. 바이바이.